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TV 법률상담소의 MC를 맡은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장애인 여러분이 그동안 궁금해하셨을 법률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김강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강원 팀장님, 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1987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예. 당시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겪으신 변호사님께서 설립한 단체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차별을 시정하고 그다음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해 오면서 여러 법률의 제정, 개정 운동이나 공익소송 운동 그리고 상담 전화를 운영하면서 장애인분들의 직접 사연을 듣고 사례를 해결해 드리는 활동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이 염형국 변호사님은 공감이라는 재단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것은 국내 최초로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공익변호사 단체라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익활동을 전업적으로 비영리로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2004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비영리로 사회적 약자들, 예컨대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 대해서 공익소송이나 법률 상담이나 교육이나 입법활동 등을 이제 벌여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참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더 반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좀 나눠볼까요? 예, 사실 장애인분들께서 이런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많은데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 장애인분들에 대한 법률 지원 환경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특별한 법률 문제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TV 법률 상담소를 통해서 그런 고민을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대부분 분들이 이제 법이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이제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이제 인식이 많으신데요. 이제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힘 닿는 대로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영광스럽게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읽어보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몸의 왼쪽이 불편합니다. 얼마 전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 명이 사용하는 병실이다 보니 쉽게 더러워져서 그날은 병실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청소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소 아주머니께서는 제 얘기가 언짢으셨나 봅니다. 그러다가 서로 큰 소리가 오갔죠. 6인실에 입원 중이었기에 병실에 계신 다른 환자분들도 상황을 지켜보던 중 한 아주머니가 왜 자꾸 시끄럽게 하냐며 짜증을 냈고, 저는 그때부터 청소 아주머니가 아닌 그 병실 아주머니와 말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싸움이야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비를 걸려던 것도 피해를 주려던 것도 아닌데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더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 아주머니께서는 저의 불편한 신체를 비하하는 욕설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제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렇게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누워있던 저는 아주머니에게 뺨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말리는 주변 환자들과 가족들로 병실은 난리가 났고 저는 진정제까지 투여해야 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병실 아주머니는 아들과 함께 찾아와 항의했고 결국 파출소까지 신고를 한 상황인데요. 서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를 비하하고 저에게 모욕을 준 아주머니, 게다가 절 때리기까지 한 아주머니를 더 용서할 수 없는 입장인데 아주머니 쪽에서 고소까지 하고 있으니 더 화가 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걸까요? 아이고 병원에 갔다가 마음의 병까지 얻어오신 사연인데요. 사건의 발단이나 양측의 얘기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들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연만 놓고 대충 보면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을 비하한 욕설, 그리고 뺨을 때리는 폭력행위. 어떻게 보십니까, 연 변호사님?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그런 편견에 기초한 그런 행동이나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괴롭힘으로 규정을 해서 장애인 차별 행위로 그런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형법상으로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경우에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형법 등에 의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또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인격모독 사례가 많은가요? 네, 실제 상담을 접수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인격모독이나 비하 발언을 통한 그런 상담도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웃 간에나 아니면 친구들 간에 말싸움이나 말다툼 같은 건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다툼이 생기다 보면은 상대방은 꼭 장애를 비하하거나 장애를 놀리거나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직장 내나 학교 내에서도 은근히 장애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장난삼아 자기는 부르겠지만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연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연을 어떤 해결책을 구하자면 지금 장애인 차별법상의 어떤 제재, 그리고 형법상 모욕죄, 폭행도 당하고 비하 발언도 듣고 이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 사연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이 장애 비하를 당한 이 당사자분보다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고소를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고소를 했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일단은 그러한 모욕행위 또한 뺨을 맞은 그런 폭행행위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병실 아주머니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상대방 고소와 그런 이 아주머니의 고소가 맞고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합의를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또 모욕한 그런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고 또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뭔가 좀 양해를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고, 서로 쌍방으로 서로 처벌하고 계속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의 그런 관계상에서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에는 합의,
그 서로 약간씩 양보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뭐 정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맞고소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압박을 주는 어떤 행위를 같이 한다면 좀 더 합의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연을 떠나서요. 장애인들이 공공연하게 모욕을 당하는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좀 해결책으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간에는 실은 이제 장애인들이 뭔가 위축되고 또 이제 사회적인 이제 발언권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하고 그냥 이제 참고 말지라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실은 이러한 장애 비하 발언이 적절한 이제 사회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만 사실 이제 다시는 이제 재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제기를 하던 혹은 이제 형사적으로 이런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소를 해서 그런 이제 사회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 지속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흘러가 버리면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한다든가 그 소리를 같이 들은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 염두에 두셔서 장애인 비하 발언, 모욕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적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 결국 이분이 이제 맞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어떤 고소를 해야 될 텐데요. 이 폭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은 것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 장애인을 비하한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의 괴롭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이제 어떤 행위들을 처벌하는 거죠? 일단 비하 발언을 그 괴롭힘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그 괴롭힘을 한 번 이제 비하 발언을 대화 중에 우연히 했다라거나 이런 고의성을 크게 없이 우연히 다툼 중에 나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판단 기준은 어떤 고의성이나 반복성을 봅니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지속적으로 비하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처벌하게 되는데 사실 그 비하 발언이 어떤 말이 비하 발언인지도 판단하기가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인의 주관적인 그 감정, 명예 감정이라든지 모욕감을 느꼈다는 감정이 중요할 것 같고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이제 기관에서 언론기관이라든지 좀 이렇게 장애 비하 발언으로 예시해 놓은 예들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써왔던 그런 이제 비하 발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런가요? 그런 걸로 본인이 그 심하게 심리적인 괴로움을 느끼셨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이었다고 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쉽게 생각하셔서 이거 듣기에 정말 모욕적인 발언이다. 이럴 때 이제 일단 비하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일 때 장애인 차별법상의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일회성, 한 번 했다. 이것도 형법상의 모욕죄는 가능하겠죠. 다 잘 아시겠지만 모욕죄도 가능하고 명예훼손죄도 가능한데요. 이제 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1로 대화한 경우에는 성립은 하지 않고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들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은 이 장애인 차별법인데요. 이 장애인 차별법 상으로는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어떤 비하 행위, 그러니까 괴롭힘 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좀 더 일반인과 다르게 보호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적용이 안 되는 일회성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성이 좀 어렵게 다가가실 수 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1대1이 아닌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행위, 모욕행위,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들었다. 이 정도 갖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보수의 똑똑한 법률 전공.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남성입니다. 저희 집에는 2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저희 딸과 아내는 정신장애 2급과 지체장애 2급을 갖고 있는데요. 60대 아내와 40대 딸을 돌보며 살아가는 저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일정액의 보조금은 없어서는 안 될 돈입니다. 벌이가 넉넉지 않은 데다가 나이가 들어 일할 때도 없다 보니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 돈이 없다면 생활이 어려운 지경이죠. 그런데 지난달 갑작스럽게 더 이상 수급권자가 아니라며 보조금을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애가 있던 딸과 아내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제 수입이 많아진 것도 아닌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저의 아들이 군대를 제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군대만 제대했을 뿐 아직 수입도 없는 아들인데 말입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의 짐을 제 아들 혼자 떠맡으라는 건가요? 장애인 엄마와 딸, 부족한 아버지 덕에 학창 시절부터 힘들게 살아온 아들에게 더 큰 짐을 떠안겨준 것 같아 얼굴을 보기도 힘듭니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막막한 우리 가족,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변경되면서 한참 논란이 많았었죠. 자, 연 변호사님, 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예,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격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이제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안 되는 경우 혹은 이제 부양을 현실적으로 이제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이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이제 신청을 해서 이런 기초생활 수급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사례자의 경우 이 수급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예, 기초생활 수급권자만 이제 6,000명, 11만 6천 명이 자격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해서 좀 반인격적인 혹은 반인권적인 그런 조사이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많았었는데요. 실은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들이 군대에서 이제 제대하면서 이제 근로를 할 수 있는 이제 부양 의무자가 이제 생긴 것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근로 무능력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근로 무능력 부분에 관해서 이제 복지부나 이제 동사무소 쪽에서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근로 무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이제 받는 경우여야 되고, 또한 이제 부양 의무자가 명백하게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이제 수급권이 다시 인정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뭐 어렵겠지만 입증을 해야만 다시 이제 수급권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참 답답하네요. 네.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법인데 이게 변경이 되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큰 피해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이 장애인분들이나 그 가족분들한테는 이 기초생활수급금 이게 아주 귀한 돈이죠. 네, 아무래도 그 장애인분들이 그 고용 환경에 참여하시기가 아직까지 사회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요. 근로하기가 어려우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근로소득을 얻기가 어려우시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그 기초생활 수급비가 그 개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친에게 물려받은 뭐 땅이 조금 있다거나 뭐 살고 있는 집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재산 기준으로 잡혀버리면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해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그 자살하시는 분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적도 있었죠. 예. 자, 이번 사례자의 경우, 뭐, 우리가 좀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실은 이런 이제 부양의무 제도가, 부양의무자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장애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쉽사리 정책 자체가 바뀌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장애 같은 그 장애분들은 그런데 이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뭐 이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세대를 분리해서 따로 뭐 이제 독립을 한다든지 뭐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따로 독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에는 선정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생활비나 생계비들은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을 통해서 긴급한 돈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예. 불충분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연 변호사님 어떤 제시책이 있을까요, 좀? 예, 일단은 이제 복지부 차원에서 예.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통해서 복지급여 대상자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수급권자에서 이제 탈락시킬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사전에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통보를 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일단은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행정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절차적 권리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좀 반드시 보장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일시에 이제 복지 수급권을 탈락을 시켜서 바로 이제 무해 상황으로 이제 돌릴 것이 아니라 이제 확인 조사를 통해서 이제 수급권자 혜택을 이제 줄여야 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제 삭감을 해서 그래도 이제 적응을 좀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김강원 팀장님 이제 이야기대로 이제 부양의무제 제도가 사실 이제 이러한 수급권자 혜택에 이제 족쇄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폐지하고 국가가 그런 수급권자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사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들이 제대하면서 부양 의무자가 생겼다. 네. 그래서 이제 탈락이 된 거죠. 예. 그럼 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일단 이제 그 65세 미만의 예. 이제 그런 성인 인에 대해서는 예. 그런 추정 소득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근로 능력이 인정돼서 이제 예. 부양 의무자가 인정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수급권자에서 탈락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뭐 현실적으로 이제 아들이 이제 돈을 바로 벌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조금 이제 제외를 시켜서 부양 의무자가 명백히 이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이제 다시 수급권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거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아들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진짜 예, 공부하지 말고 돈 벌어서 부양해라 이런 예. 제도가 돼버렸는데 예, 맞습니다. 예, 아유, 저희 하여튼 여러분들 노력해서 이런 제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전공. 예, 그럼 다음 사연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염영국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 때문인데요. 어릴 때부터 지적장애가 있던 제 남동생은 저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성인이 된 동생은 작은 회사에서 성실히 일도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그런 소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통장이라곤 월급 통장이 다인데다 신용카드 하나 없는 동생이 신용불량자라니 해서 뭐가 잘못됐겠거니 하며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알아본 결과 동생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있었고 카드빚은 1,000만 원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카드빚을 지게 되었냐고요? 누군가 동생의 이름을 도용해서 카드를 만들어 대출을 받고 이를 계속 연체하다가 제 동생은 신용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쓰지도 않은 돈인 것임은 물론 명의까지 도용을 당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동생. 현재는 은행 거래 등 금융활동을 전혀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피해 보상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료가 최하 3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용불량을 구제하려면 또 몇백만 원이 든다고 하니 앞이 캄캄할 따름입니다. 세상 어떤 돈보다 귀한 동생의 피 같은 월급이 이렇게 억울하게 날아가다니 저희 가족은 물론 동생도 너무 억울하기만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예, 뭐 이게 듣기만 해도 참 억울한 사연인데요. 이 불편한 몸으로 열심히 일했을 동생이 한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네. 예, 저희 사무실이나 혹은 이제 저희 이제 단체를 통해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가 들어오는 상당수 사건이 이렇게 장애인임을 이용해서 명의를 도용해서 혹은 노숙자임을 이용해서 그 명의를 이용해서 뭐 신용카드나 혹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개설해서 이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센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명의도용 이 사건들이 정말 좀 심각해요. 장애인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요. 그래서 예. 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사례는 보통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 장애인분을 가까운 지인이나 아니면 가족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뭐 이제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실제 그 당사자분은 그 발달 장애가 있으셔서 어떤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고 이 서류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익은 그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닌 그 나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실 다 누리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그 사람 행세를 하면서 그 사람 신분증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뭐 이런 유사 사례는 많이 봤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 동생이 관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뭐 위조나 변조를 통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한 경우, 이 장애인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 장애인이 직접 어떤 행위에 개입되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서명을 하게 한다든가 발급받게 하는 경우가 문제인데 심한 경우에는 이 장애인이 그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요하는 부분인데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한다든가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해야만이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도움을 주는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이런 예. 분들이 법률적인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 단체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공익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직접 다니면서 서명을 하고 발급을 받고, 발급받은 이후에는 그 나쁜 사람한테 바로 뺏기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잘못하면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혼자서 하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김가훈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구조공단이나 장애인들을 보호해주는 권익단체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셔서 해결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를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니까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생의 카드를 도용한 사람, 이 가해자,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장애인을 이용해서 이제 재산상 이익을 이제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제 형법상으로도 이제 사기죄 혹은 이제 준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의도용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고소나 이제 제3자에 의한 고발을 통해서 명의도용을 처벌하고 혹은 이제 이 당사자 몰래 이러한 명의가 도용이 됐다면 실은 이제 사문서 위조나 이제 그 사문서 위조 행사죄에도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제기해서 처벌을 하고 이제 책임을 물어야만 이런 명의도용이 좀 이제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그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가능할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고소를 하실 때는 그 죄명을 정확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기죄다, 위조죄다, 뭐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다 이런 죄명을 아실 필요가 없고요. 본인이 당한 피해 사실만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면 경찰이나 검사가 그 고소 사실을 보고서 죄명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명을 모르겠다 이게 무슨 죄냐 이걸 너무 고민하셔서 고소를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신 피해 사실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처럼 그 여러 가지 죄명으로 경찰이나 검사가 처벌법을 찾아서 처벌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나 이제 고발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 사실과 또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만 이제 밝히면 되지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이게 무슨 죄지 이렇게 이제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도 명시한 제목이 이제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전혀 고소장이나 고발장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그렇게 개의치 않고 이제 바로 형사 고소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소도 하시고, 민사상의 뭐 채무부전제 확인 소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법적 대응 방법들이 있고요. 그 또 장애인들을 도와주시는 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적극적으로 단체를 활용하셔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떠나서요. 이런 이제 신용카드를 도용당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좀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장애인 당사자에게 미리 사전에 예방 교육을 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가정이라든지 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자기 신분증을 함부로 남에게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 같은 걸 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서 같은 걸 내밀었을 때 내용을 모른 채로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 그 센터에서도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 그 휴대폰 가입 계약서를 샘플을 가져가가지고 이걸 이제 내밀면서 이런 서류에 서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업체, 휴대폰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사실 가입하는 것처럼 형식상으로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옆에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이분이 이 어떤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이제 금융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같은 거를 좀 구비해 놓을 필요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장애가 있는 분이 오셨다고 해서 이런 금융거래를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또 장애인 차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가를 하자면, 우리가 다음 사연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후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연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이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하는데 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또 활용하는 것도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명의도용 예방과 관련해서 당사자, 특히 이제 지적장애인에게 그런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특히 이제 금융거래나 혹은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한 편의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편의 제공, 편의 시설의 제공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나 또 핸드폰 거래에 있어서 지적 장애의 그런 수준에 맞도록 충분한 그런 설명, 알기 쉬운 그런 설명, 책자로든 구두상의 설명이든 그런 것이 정당한 편의로서 제공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부분,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다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보수의 똑똑한 법률 전공.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예, 우리 김강원 팀장님 준비하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TV 뉴스에나 나오는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제 조카에게 일어난 거겠네요. 제 조카는 지적장애 2급으로 혼자서 생활을 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카는 올해 2월 재활원을 졸업하게 됐고 이후 가정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가족의 품에서 더욱 살뜰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했지만 조카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가족, 특히 조카의 계모와 아버지는 조카를 부담하기를 힘들어하며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답답한 건 조카는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하다 보면 보호작업장이나 기초적인 일상생활, 직업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당사자의 부모는 저런 바보가 무엇을 하겠느냐며 아이의 교육과 훈련에는 전혀 힘을 기울이지 않고 폭행이나 구박, 구타를 일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아들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운지 쉬쉬하는 분위기이며 당사자를 지금까지 키운 것은 부모가 아닌 친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더 분통 터지는 건요. 그런 부모가 장애인 아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명의로 자동차나 기타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면 조카를 위해 할머니가 재산으로 간직하고 있던 집을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후 할머니와도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할머니가 조카를 돌보고는 있지만 나이도 많으시고 지속적으로 돌보기는 힘든 상황이라 저와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고는 있지만 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혜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이대로 방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TV 법률상담소 고수님들, 연락도 닿지 않은 채 장애인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를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또 조카에게 주어진 장애인 혜택을 그 부모가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 조카를 위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김가운 팀장께서 직접 상담을 하신 사례라고요? 네, 제가 상담을 받은 사례인데요. 예. 사연의 주인공은 조카의 숙모님이라고 하는데요. 조카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자신의 아주버니하고 큰동서가 조카를 방임하고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장애인에 대한 그 방임 학대가 더 끔찍한 건 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연히 일부의 문제이겠지만요. 예. 그 장애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 간에 이렇게 부양하면서 교육하기 하는데 어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장기간 함께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분노로까지 번지시는지 그 장애인을 학대하고 방임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문제는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연 변호사님,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 네. 이 부모를 처벌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실은 이제 자식이 이제 부모를 직접 이제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상에 이제 직계 존속에 대한 이제 형사 고소를 이제 못하도록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나오신 이제 숙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이제 제기할 수는 있겠고요. 또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를 두고 있어서 이제 가정폭력 사건에 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제 분리를 시키고 또한 이제 가해자에 대한 특별한 이제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가정폭력 특별법에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가정 내에서 그런 벌어지는 이제 폭력 행위들 혹은 이제 방임 행위들이 사실 법적으로 좀 더 엄중하게 이제 처벌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이 사연만 한정된 경우는 아니고 장애인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런 걸 목격했을 경우,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가족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했을 경우에 그 장애인 차별법이나 장애인 복지법이요, 이런 걸로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복지법상으로는 이제 예. 그 장애인 복지 혜택을 이제 규율하는 거라서 예. 이제 뭔가 좀 형사와 관련된 사항은 그건 아니고요. 없고요. 예.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도 이제 의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보다 이제 명백하게 이제 형사처벌 대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이제 폭행죄나 혹은 예. 이제 그냥 가정폭력 특별법상의 그런 가정폭력으로 의뢰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후에 이 이제 조카가 이제 피해자로서 이제 그런 가해를 하고 있는 부모로서 이제 분리가 되고 이제 부당하게 이제 장애인 혜택을 받는 것을 조금 이제 그 변경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민법상에 이제 새로운 성년후견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조카 같은 경우도 지적장애 2급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사리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 이제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후견 신청을 이제 법원에 제기를 해서 특정 후견인이 이 조카를 좀 더 법률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고요. 예. 또한 장애인에 대한 혜택 같은 경우도 실제 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한테 이제 혜택이 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 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도 이제 변경, 친할머니로 변경하던가 혹은 실제로 이제 이 당사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그런 복지 혜택이 부당하게 장애인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거나 뭐 모욕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이런 상황을 목격했을 경우에 뭐 꼭 그 장애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목격하신 분들이 이제 고발을 해서 그 학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증거를 좀 확보를 해서 사진을 찍거나 뭐 동영상을 찍거나 해서 그 폭행 부위라든가 뭐 폭행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찍히면 좋겠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혜택을 이제 찾아오는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고 있는 가족이 이제 이런 장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가족이 그럼 관계 당국에 요청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장애인 당사자를 보호하고 있는 친할머니나 혹은 이제 이 숙모께서 이제 그런 동사무소나 구청 쪽에 이제 의뢰를 해서 장애인 복지 혜택을 이제 변경하고 이제 장애인 그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이제 조카가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변경을 하거나 혹은 뭐 삭제 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점인 걸로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성년의견 제도는 이제 판단 능력이 이제 미약한 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법률적으로 뭐 재산 관리나 뭐 신상 관리가 필요할 때 이제 필요로 한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법원이라는 이제 공식적인 기관이 관여를 해서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후견이 필요한 정도와 이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후견인을 선정해서 지속적인 이제 관리와 그런 지원이 이제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서민인 경우에 그런 복지부에서 공공후견인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 이런 후견 제도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익을 보호할 방법이 생겼는데요. 그것이 최근,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또 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소개하거나 또 본인이 어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TV 법률 상담소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두 분 뭐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런 사연들을 직접 현장에서 상담을 받고 지원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나 그런 이제 아픔들을 가장 생생하게 좀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저희 상담은 뭐 개인적으로 1대1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아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해서 이런
좀 이렇게 주요한 그 사례들을 다루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요.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앞으로 저도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많이 뭐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도 많고 한데, 예,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들으신 이제 고민들이 실제 벌어졌던 사건이고, 저도 이제 유사한 사건들을 이제 상담을 했었던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례들이 실제 상황에서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이 벌어지는 이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런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냥 해결하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누구에게는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예비하고 예방하는 그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닥쳤을 때 이런 걸 미리 이제 속죄한 상황이면 충분히 적절하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저희 TV 법률 상담소 이제 방청해 주시고 또 고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안방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법률적인 정보를 주는 곳들이 많지만 이렇게 고수들, 법률 고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상담해 주는 곳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방으로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 아래에 나오죠.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안방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TV법률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